정바른의 병원을 찾는 대부분이 연예인, 사업가 등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가 병원의 주 수입원이고 장태웅은 거기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장태웅의 부인이 그때 쌍둥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장씨 집안에서는 계속 외동아들 하나뿐이라고 말해왔어요. 황 선생님도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신 거겠죠. 선생님은 미혼이고 비혼주의자세요. 연재원의 출생에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면 왜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의사와 컨택했겠어요? 연재원의 태도를 보면 장태웅은 친자 감정 보고서를 봤을 거예요. 그들 부자는 만난 적이 있어요. 장태영이 감정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연재훈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연재훈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뜻밖에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부귀 영화와 행복이 아닌 절망이었어요. 화상연고? 대인 곳에 바르는 약이요? 장현우는 심각한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연재훈이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면 분명 장현우를 보러 갔을 거예요. 연고는 아마 거기에서 묻었겠죠. 관찰력이 뛰어나네요. 평소에 나도 그렇게 열심히 관찰하나요? 개인 병원에서 황 선생님께 연재원의 출생에 대해 알려드렸고 그걸 들은 황 선생님은 그가 복수하려 한다는 걸 아셨겠죠. 그래서 연재원이 범행을 시도할 때 황 선생님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을 테고요. 아마 우울증이 불러온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비서한테 병원에서 작성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추측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법원에서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그 럼주,
아직 기억해요? 최원과 황 선생님은 대화를 나누며 종종 반주를 곁들이니까요. 게다가 연재원에게는 황 선생님이 음독 자살을 위해 갖고 계시던 청산가리가 있으니까 술에 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연재원의 생각과 달리 최원은 술을 오픈하지 않았고 그의 계획은 빗나갔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바뀌진 않았네요. 최원이 두고 간 넥타이로 황 선생님을 목졸라 살해하면 최원에게 바꿔치기 사건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겠죠. 아래층 화원은 쉽게 넘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밤중이라 밖에 서 있어도 잘 보였을 거고요. 최원이 떠난 후 연재훈도 창고 건물 옥상에서 창문을 넘어 서재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최원이 출입한 기록밖에 못 찾았던 거고요. 독이든 럼주는 그날 밤 연재훈이 처리했을 가능성이 커요. 연재훈의 항공권 사용 기록이 공항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연재훈이 장현우의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샀고 사건 발생 기간에 미림시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사건 직후 그는 다시 장현우의 신분증을 사용해 타지로 돌아가 황 선생님이 살해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기 신분으로 미림시로 돌아왔겠네요. 사람을 보내 장현우의 탑승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황 선생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폴더는 뭐예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모든 사람 가슴에는 불이 있다. 고흐의 작품을 말하는 건가? 고흐의 해바라기 중 15송이가 그려진 건 세 작품이 있어요. 이 그림의 진품은 영국에 있어요. 언제 나랑 같이 보러 갈래요? 맞아요. 같은 해라면 이 그림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보다 늦게 완성된 거예요.
고흐는 전원 풍경을 참 좋아했어요. 그의 작품은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해요. 그는 색채에 자신만의 고집이 있어요. 이 그림의 진품을 보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연도가 없으니 일단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겠네요. 호수 위의 배. 이 그림 진품이 암시장으로 갔구나. 유명하죠.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는 아니지만요. 근 몇 년 동안 고리대금 업자가 이 그림에 빠져 비싼 가격으로 사려고 했어요. 그 업자가 예술품 시장에서 이 그림 호가를 계속 올리니까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죠. 확실해요? 이제 알겠어요. 연재훈이 오늘 황 선생님 집에 온 이유를요. 맞아요. 그 고리대금 업자가 바로 장태용의 채권자거든요. 맞아요. 안타깝게 장태용이 랜스터에서 구매한 호수 위의 배는 모조품이지만요. 이 추측대로라면 장태용 일가가 빚 때문에 죽었는데도 연재훈이 모조품을 만든 랜스터 경매업계에 극도로 분노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는 미림실을 떠나기 전 마음속 응어리를 풀려고 이 그림 진품을 손에 넣으려는 거겠죠. 이 그림은 황 선생님 작품이 아니에요. 아니면 전부 다 황 선생님이 그리신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 그림은 두 가지 붓터치 방식을 사용했는데 둘이 완전 딴판이에요. 하나는 숙련도가 확 떨어져요. 유화는 다른 그림에 비해서 붓터치를 알아보기 쉬운 편이에요. 이 그림의 스케치는 황 선생님이 하셨는데 색칠은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 사람은 유화 경험이 부족해서 붓을 놀릴 때 많이 망설였네요. 거장의 작품을 모사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아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 그림은 황 선생님 작품이 아니에요. 이 그림 진품은 전쟁 중에 소실됐어요. 변호사님한테 보여줄 기회가 없어서 참 아쉽네요. 미완성이라 그렇겠죠? 테오. 테오는 아마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 반 고흐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는 고흐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자 가장 충실한 팬이었죠. 폴더 비밀번호가 10자리네요. 방 안의 다른 그림들은 고흐와 관련이 없는데 비밀번호가 정말 해바라기에 숨겨져 있을까요? 날짜 순으로 나열하면 3, 12, 15. 해바라기 5송에는 미완성이니
이게 마지막 작품이겠죠. 312155 6자리 뿐이네요. 역시 내가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했군요. 재훈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면 네 가슴에 맺힌 원한이 풀려 있겠구나. 네가 네 부모와 형제의 복수를 위해 내게 온 걸 안다. 하지만 네 젊은 인생은 복수와 맞바꾸기엔 너무나도 소중하단다. 황 선생님은 장태용이 구매했던 위조품의 진품을 모두 사들였어요. 호수 위의 배를 포함한 진품은 항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황 선생님은 연재훈이 원한을 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보관된 예술품들로 그가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재훈이니? 어떻게 알았어요? 발소리 때문인가요? 그래, 네 발소리는 아주 익숙하지. 밤잠을 설치던 그 수많은 날마다 네 발소리를 들었단다. 내가 빨리 잠들 수 있도록 럼주를 탄 우유를 이리 주거라. 착각하지 마. 그때 내가 손을 쓰지 않은 건 다루기 어려운 독이라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니까. 그래, 착각은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난 진심으로 네가 이 일이 모두 끝난 뒤에 너다운 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나라고 안 돌아가고 싶겠어? 다 글렀어. 돌아갈 수가 없다고. 내 가족을, 내 모든 걸 망가뜨린 건 당신이잖아.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란 말이야.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겹다고. 그러고 보니 당신 말도 맞아. 이 모든 일은 진작 끝났어야 했는데. 장현우의 비행기 탑승 기록을 찾았어요. 12일 오후 4시에 출발해서 오후 6시에 미림시에 도착했다가 13일 0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서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이것 말고도 연재훈이 구급상자를 빌린 기록이 있어요. 13일 새벽 4시쯤에 호텔에서 상처 소독용 스프레이를 빌려갔대요. 범행 중에 넥타이를 조르면서 손에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교살인 목을 조르는 방식이다 보니 상대방이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자료의 원본은 제가 이따가 바로 사무소에 보내둘게요. 연재훈, 장태웅, 그리고 부인에 대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연재훈 DNA가 부부와 99.9% 일치해서 친자인 게 확실해요.
재작년 12월 17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날은 연재훈이 사직서를 낸 날이에요. 보안 유지가 철저하다는 개인 병원도 결국 돈이 전부였나 보네요. 그러게요. 넥타이에 지문이나 분석할 수 있는 DNA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연재훈은 집안 간병인이라 현장에 머리카락 같은 게 있어도 의심스럽지 않아요. 연재훈이 가져왔을 만한, 또 사건 당일 밤이어야만 있을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식물 품종은 잘 몰라서 빅데이터 센터 지식 백과 사이트 사진과 비교해 볼게요. 화인그룹과 정부에서 빅데이터 센터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 빅데이터 센터 기술이 세계 1위일 수밖에 없죠.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 퐁퐁 소국이 확실해요? 그러면 확실하네요. 사건 당일 밤 소파 주변에 있던 사람은 이웃 도시에 갔던 연재훈밖에 없어요. 그림 퐁퐁 소국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품종이라 그곳의 토양과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해요. 미림씨를 통틀어서 그걸 키우고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뿐일 거예요. 흙부터 해서 화분해주는 물까지 전부 이웃 도시에서 특별히 공수해와요. 키우는데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죠. 이 꽃잎이 이번 사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 어서 챙겨둬요. 무슨 냄새지? 이쪽으로! 날 따라와요! 겁먹지 말고 창문으로 뛰어내려요. 내가 잡아줄게요. 발목 접질리지 않게 창문 틀 조심해요. 아직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내려와요. 자, 됐어요. 이제 안전해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사건 조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일이잖아요. 연재훈일 거예요. 우리가 사건에 대해 말하는 걸 듣고 자신이 한 일이 탄로날까봐 우릴 죽여서 입을 막으려 했던 게 분명해요. 우릴 다치게 하진 못했지만 최소한 수사 시간을 끄는 데에는 성공한 셈이죠.
알겠어요. 우린 지금 바로 항구의 창고로 출발하고 엄반장님께도 그리로 가서 체포하라고 알려드려요. 네, 연재호는 왜 우리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움직이지 않고 이제서야 불을 질렀을까요? 제 생각엔 우리가 서재에서 호수 위의 배를 찾아낼 수 있는지 보려 했던 것 같아요. 이젠 우리가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그림을 찾으러 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나 아무래도 누나 신발이랑 뭐 있나 봐요. 가요. 내 차에 한 켤레 준비해뒀어요. 저번 사건 끝나고 제가 답례하겠다고 한 거 기억나요? 제가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신발 하나 주문해봤어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건데 오늘 딱 도착했네요. 일 마치고 나서 주려고 차에 뒀어요. 물론 저번처럼 구두 신고 일하는데 불편할까봐 갈아 신을 수 있게 준비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운명인가 봐요. 황 선생님이 남기신 주소는 항구의 W901 창고예요. 제가 다녀올 테니 누나는 차에서 기다려요. 누나가 들어가 버리면 엄반장님은 누가 안내해줘요? 내가 엔터엑스에 속해 있다는 건 진작 눈치챘겠죠? 수사팀에서 내 코드명은 킹이에요. 이 수사팀의 총책임자죠. 내 지령을 거역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연재훈이 범죄를 저질렀든 불을 질렀든지 간에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일 거예요. 난 누나를 무모한 일에 뛰어들게 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안 돼요. 창고의 수많은 예술품들은 모두 진품이에요. 연재훈이 창고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알았어요. 내 휴대폰에 누나를 긴급 연락처로 설정해뒀으니까 누르면 바로 연락이 갈 거예요. 내가 위험할 때 전화를 걸면 바로 작동시켜줘요? 연재훈! 숨지 말고 나와!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아니, 장현우라고 불러야 하나?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대? 온 힘을 다해서 티를 내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예술 관련 잡지 편집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다닐 때 유화 좀 배웠었나 봐. 황 선생님이 너에게 고흐의 작품을 가르쳤었는데 붓터치가 풋내기보다도 서툴다고 하시더라고. 남인 척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너 피곤해도 참아야지 어쩌겠어. 직업 학교를 졸업한 연재훈은 유화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 황 선생님과 겨우 친해졌는데 어떻게 그따위 일로 허점을 들킬 수가 있지? 내 말이 틀려? 유신호, 누가 피렌체 미대 수석 아니랄까봐 보는 눈이 있어? 역시 날 알아보는구나. 넌 나랑 변호사님을 보자마자 황 선생님을 향한 증오심을 숨김없이 드러냈어. 그러고 난 뒤에 네가 계속 황 선생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말하는데 거짓말인 거 티 많이 나더라. 아참, 연재훈이 계속 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건 아나 모르겠네? 그래봤자 외곽이지만 고향에 관해 어쩌네 변명을 한 순간
넌 네가 연재훈이 아니라는 걸 들킨 거야. 재훈이가 맞는지 아닌진 이제 중요하지 않아. 재훈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내 불쌍한 동생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마지막 숨을 거뒀어. 최원이 경찰서에 잡혀있지만 않았으면 그 자식 내가 당장 가서 죽였을 거야. 가증스러운 놈. 너랑 네 아빠가 연재훈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언제부터 연재훈이 됐는지 맞춰볼까? 네 부모님이 분신 자살로 돌아가신 그날부터지? 헛소리 하지 마. 그날은 너네 쌍둥이의 생일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생일을 보내자며 연재훈을 불러들였을 거야. 하지만 그날 넌 별장에 없었어, 그치? 늦게 퇴근해서 그땐 아직 도착을. 그때 도착을 못한 거야? 아니면 네 아버지가 당부하셔서 일부러 안 간 거야? 그것도 아니면 너네 집에 큰일이 났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칠 수 있는 이유가 뭔데? 사건을 내보냈던 언론과 경찰들은 아직도 장가인 아들이 너 하나인 줄 알아. 한마디로 이건 네 아버지가 온 식구를 바쳐서 세운 도주 계획이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죽는 순간 빚쟁이들이 더 이상 널 쫓아다니지 못할 테니까 말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30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들과 30년을 키운 아들. 누굴 살릴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아? 평범한 집안이라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겠지만 재력가라면 말이 다르지. 우리 집은 사랑이 넘친다지만 난 이런 일을 많이 봤지. 장가에 살아있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대충 예상은 했어. 근데 내 변호사가 네 정체는 몰랐으면 좋겠네. 이런 더러운 재력가 레퍼토리는 평생 모르고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엄청 똑똑하셔서 숨길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 맞아. 내 아버지가 날 동생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했어. 근데 누가 알았겠어? 내가 그렇게 황제하의 간병인이 될 줄. 이거야말로 하늘이 주신 복수할 기회 아니야? 황제랑 최원의 죽음만이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어.
괜찮아요. 조금 긁힌 거라 조금 꿰매면 될 거예요. 누나가 소방 설비를 제때 작동시켜줘서 다행이에요. 물이 장현우의 시야를 가려서 칼에 한 번도 안 찔렸어요. 공부밖에 모르는 장현우라서 다행이었죠. 체격이 좋은 진짜 연재훈이었으면 이렇게 쉽게 잡긴 어려웠을 거예요. 연재훈이 불을 지르거나 예술품을 갖고 도망칠까봐 그랬어요. 나름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난 어릴 때부터 호신술 배운 사람이에요. 이 금쪽 같은 두 손만 아니었다면 칼쯤은 진작에 빼앗았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나 같은 부잣집 도련님들은 납치범들이 자주 노려서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해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가정이한테 치료받으면 돼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피곤했을 텐데 먼저 가서 쉬어요. 비서가 데려다 줄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온종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벌써부터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죠. 누나 소식 기다릴게요. 우리 변호사님이 꼭 이길 거예요. 연재훈, 아니, 장현우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잘못하지만 않았어도 장현우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제아도 다 제 탓입니다. 경매품 바꿔치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원고의 그 어떤 요구사항도 모두 받아들일 겁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피고인 최원의 동업자 황재하 자살방조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저희 검찰은 피고인 최원을 기소합니다. 작년 11월 12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차를 몰고 피해자 황재하의 집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랜스터 경매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뜻대로 피해자를 희생시켜 회사를 지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살을 도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이를 통해 여론의 동정으로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목적이었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했고 서재의 소파에서 자신의 넥타이로 피해자를 교살했습니다. 본 사건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자살 방조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 측 이해 있나요? 그날 밤 재아의 집에 갔었지만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아는 자살할 생각을 이미 접은 상태였습니다. 위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서랍에서 청산가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의 넥타이가 어떻게 피해자를 살해한 흉기로 쓰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연재훈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비행기로 미림시를 떠났다가 13일에 돌아와서 그는 사건 당일에 미림시에 없었습니다. 연재훈과 장현우는 다른 사람입니다. 변호인의 증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성도 다를 뿐더러 성장 과정에서도 공통점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증거로 두 사람이 혈연 관계임을 증명할 겁니까? 있습니다. 공항의 티켓 검사 과정에서 얼굴 인식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같은 사람으로 인식됐을 리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연재훈을 법정으로 소환하세요. 저는 사건 당일 미림시에 되돌아온 적이 있지만 제가 안 죽였어요. 무슨 상처야? 전 다친 데 없어요. 전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인데 무슨 예술이에요? 아, 생각났어요. 그때 손을 다친 게 아니라 국화를 보러 갔을 때 무릎을 다쳐서 스프레이를 빌렸었어요. 네, 그 도시는 국화 말고도 유명한 게 제가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는데 왜 죽이겠어요? 그렇다고 치죠. 전 장태웅 그 사람이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딱히 느낀 정이랄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위해 살인죄를 감당할 가치가 있나요? 연재훈 씨, 본 법정은 귀하의 신분 대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울증 때문에 항상 죽고 싶어 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태원이랑 황제하는 죽어도 싸. 다 죽여버릴 거야. 법정 변론을 통해 본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새로 밝혀진 바 수사 당국에 넘겨 재소하도록 한다. 본 법정에서는 피고인 최원의 무죄를 선고한다. 본 사건의 재조사가 완료되면 따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을 폐정합니다. 사실 황지아 씨가 계속 날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내게 여러 일들을 숨겼죠. 연재훈도 그중 하나예요. 심리치료는 환자의 협조가 필요해요. 황재아는 매일 괜찮은 척했어요.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는 찾지 못했어요. 그는 치료 말기에 죽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건 해변의 모래성처럼 한없이 약한 결심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연재훈이 넥타이를 목에 거는 동작은 마치 파도처럼 그 모래성을 가볍게 허물어뜨렸죠. 난 최선을 다해 모든 환자를 도울 거예요. 하지만 우린 환자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심적 고통과 절망을 내일처럼 느낄 순 없죠.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걸 그들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때론 손을 놓고 떠나는 게 속죄일 수도 있어요. X03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에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헤이슨 대표 장태산이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조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서마저 사라질 거예요. 심사숙고한 뒤에 내린 결정인가요?
퇴근 후 코드명 리브라입니다. 네, 있으면 편하거든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봐요. 일요일에 본부에서 미팅이 있어요. 자신이 총책임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로서 이런 뻔한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지 성분 하나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비밀 조사 요원? 그래, 누굴 조사한다고 해도 화이는 떳떳해. 무슨 일이에요? 저 바뀌니까 용건만 말해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새로운 임무가 있어.